자, 이번 시간에는요, TAT 2급 제79회 2025년 2월 20일 제일 처음 시행된 기출문제죠. 이론 문제부터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음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기 설명이 지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으로 여기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거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 1급 때에는 요 다음 중 기본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여기 TAT급에서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알고 어디에 해당되는 설명인지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이유는 내용들을 갖다 잘 알고 있는지, FAT 1급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 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라든지 네 번째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다섯 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 실체는 법인, 우리가 구분할 때 법인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즉 법인은 좀 법인 하나의 인격체이고요. 개인도 인격체인데 법인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인격체이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법인, 그 기업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법인의 대표로 있는 개인이 그 법인과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는 그 상황이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 법인이 한번 설립이 되게 되면 뭐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기업의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또는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기업 내용연수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재무제표에서 여기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연수를 길게 늘려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용연수. 그럼 이 계속기업의 가정, 이 회사가 계속 존속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이겠죠. 경영진이 내년에도 우리 회사는 뭐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다음에 청산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걸 갖다가 매년 결산 때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은 회계연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1년 이내로 다 돼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이란 말이죠. 인위적으로 만든 설정한 기간이라고 할까요? 설정한 기간이다. 바로 이런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무제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들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실체의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계속기업의 과정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2번 계속기업의 과정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임차료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이자 수익에 대한 총계정원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게 보편적으로 회계 원리 때 배우는 그 총계정원장의 모습이긴 한데, 이 총계정원장을 오히려 이렇게 세무 2급에서 문제를 낼 정도로 총계정원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다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차료 총계정 원장부터 한번 볼게요. 임차료에 대한 총계정 원장은 얘는 현재 지금 비용 계정이란 말이죠.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계정들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처음에 보실 때는 헷갈려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기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으로 보시게 될 때요. 여기다가 임차료로 한번 써볼게요. 임차료.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계정들 기억이 안 나신다면 회계 원리 때 총계정 원장을 보고서 우리 분기하는 거, 역분기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면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이 비용 계정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료가 지금 8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성급 임차료, 이 임차료를 갖다가 앞에 걸 보지 마시고 여기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보게 되면 임차료가 30만 원이 소멸이 됐죠. 임차료 반대 계정이 오면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소멸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급 임차료, 요게 내년도에 그 임차료를 미리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 올해의 임차료로 반영돼야 될 그 비용, 임차료 계정이 50만 원까지 소멸돼서 우리가 결산할 때 차변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제로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집합 손익계정으로 보냈다는 것은 손익계산서로 다 옮겨서 이 총계정 원장을 마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임차료에 관련된 그 설명을 보게 되면 1번에 당기분 임차료는 80만 원이다. 이 80만 원 안에는 내년도 거 30만 원과 올해 거 50만 원 두 가지 금액이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기분, 여기서 문제에서는 당기분 임차료를 물어봤잖아요. 당기분 임차료는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년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보기를 보시게 되면 차기로 이연되는 임차료는, 이연된다는 것은 연도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거 임차료가 있고 내년 거 임차료가 있죠. 즉 올해와 내년 연도수가 나뉘어요. 돈 받은 거야 80만 원을 임차료로 받았겠지만은 그 금액이 올해 것과 내년 것으로 이렇게 연도수가 나뉘는 것을 우리는 이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연도수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연되는 임차료는 여기 3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계정을 볼게요. 이자 수익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자 수익 이렇게 계정을 써놓고요.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계정은 상대편 계정이거든요. 다 원리가 똑같은 건데 회계 원리 했던 거를 다시 설명을 우선 잠깐 해봐야겠네요.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들어온 거고요. 대변에 왜 현금이 들어왔나 그랬더니 이자 수익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분기가 되는 거죠. 회계 원리에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분기하고 이 분기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다가 전기한단 말이죠. 이건 전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요, 처음 회계 원리 배울 때 이렇게 전기한 요 총계정원장을 보고 거꾸로 분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계를 보고 회계 거래를 추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다 익히셨다고 보고요. 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차변에 보게 되면 이자 수익이 40만 원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소멸이 됐죠. 이 말뜻은 뭘 뜻하느냐? 이자 수익 그 100만 원 받은 거 100만 원 중에는요. 선수이자 내년도 거를 먼저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 발생했던 거 60만 원. 이건 올해 거죠. 올해 게 되는 거예요. 올해 거 60만 원을 다 소멸시켜서 여기 총계정원장을 결산할 때 마감하는 과정으로 집합손익계정에 반영한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자 수익으로 해놨던 100만 원 중에서 선수이자 요거는 내년도 거 미리 받은 거고요. 여기 집합손익으로 보내는 것은 올해 단기 거를 갖다가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수익, 선수이자죠. 미리 받은 거. 선수이자는 내년도 거 미리 받은 이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수익은 40만 원이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 이자 수익은 단기 거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보낸 60만 원. 요것만 올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자 수익은 60만 원이다. 아주 설명을 잘 했어요. 예전에는 TT 2급 정도 되면 이런 문제는 잘 내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FAT 1급도 그렇고 TAT 2급도 그렇고 총계정원장을 볼 줄 아는 이런 문제 유형들을 자주 출제하는 걸로 보아 총계정원장을 갖다가 학습하는 그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총계정원장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원장에 다 총계정원장이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총계정원장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볼 줄 모르시게 되면은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회계 원리 해당되는 그 과정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다 전개하고 하는 이 내용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녹화해 놓은 것 중에서 회계 원리라고 제가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기초과정, 여기 총계정원장에 대한 거 처음 배우는 과정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항공은 5월 1일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5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다 읽어볼까요? 회수 전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자료는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매출금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 여기 2025년 5월 1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현금 얼마 쓰면 될까요? 4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는 대변에 무엇을 쓰냐 하는 건데, 이렇게 전기에 대손 처리를 한 외상매출금이라 그랬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으면은 외상매출금 150만원은 우리 장부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얘가 올해 40만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이때 전기 대손 처리를 갖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했던,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했던,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대손 처리가 전기에 됐는데 올해 입금됐다고 하면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정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단기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변에 무조건이에요. 대변에는 무조건 여기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어차피 전기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외상매출금이 다 없어졌는데 단기에 이렇게 기대치도 않았던 돈이 대손 처리한 돈이 회수가 되게 되면은 올해 대손 충당금에 편입시켜 가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대손 충당금 사용하고 어차피 기말이 되면 우린 대손 충당금 다시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분기를 보시게 되면 차변에 현금 4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원, 요 분기고 사실상 이 외상매출금은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냥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 하나 기억해 놓으실 것은 여기 5월 1일 날짜로 대손 충당금이 다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현금 쓰셔야 되고요. 대손 충당금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이 75만원으로 저기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12월 31일까지 사용하다가 대손 충당금 설정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정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단기에 입금되면 대변에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해서 올 12월 30일 기말까지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상품 재고장인데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상품 재고 금액 물어보고 있군요.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상품 재고장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거나 계속 그 변동사항을 기록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를 제가 금액까지 해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선 선입선출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4월 1일 날 월초 재고가 50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거 2번이죠. 2번 매입한 거 합쳐서 300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품, 판매 가능한 상품은 총 350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매출한 게 250개예요. 350개 중에서 250개를 팔았으니 기말 재고는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는 100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기말 재고의 수량 이 100개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던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던 그 개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동평균법을 사용해도 그렇고 총평균법을 사용해도 그렇고 우리 상품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단가가 변하는 게 그래서 재고 금액이 바뀌는 게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100개에 대해서 우선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250개 중에서 50개 팔렸을 거고요. 200개 팔렸죠. 그럼 250개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것은 100개의 단가 얼마짜리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450원짜리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요게 기말 재고잖아요. 그죠? 기말 재고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개 곱하기 450원 하게 되면 여기 100개 곱하기 450원 하면 45,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 재고는 45,000원이 된다. 요게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을 한번 볼까요? 후입선출법은 이렇게 판매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이니까
여기 100개를 팔게 될 것이고요. 여기 200개 중에서 150개를 팔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의 수량은 여기는 50개가 남을 거고 월초 재고 50개가 남겠죠. 그죠? 이게 후입선출법이니까. 이런 경우 재고 계산할 때 여기 50개 곱하기 270원 요 금액은 50개 곱하기 270원 하게 되면 13,500원이 될 거고 여기도 50개 남아 있으니까 50개 곱하기 단가는 400원짜리 50개 곱하기 400원 하면 2만원 되죠. 그죠? 요 두 개의 금액을 합치게 되면 33,500원 되겠네요. 그래서 33,500원 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량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복습하실 때 제 설명과 그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를 보시면 항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거래처인 공인의 동종자산으로 교환 취득했대요. 그럼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그 동종자산 교환, 거래를 갖다가 문제를 낸 거네요. 이 문제 갖고서는 여러분들한테 FAT 1급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 유형자산의 동종교환, 이종교환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그 우리가 보통 처분, 유형자산 처분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TAT 2급에서는 교환으로 취득할 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항공이 제공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취득원가는 400만원, 그 다음에 여지껏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했던 금액, 감가상각액이죠. 320만원. 그리고 현재 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만원이라고 자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래처인 경우 교환할 때 공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장치 관련된 금액, 취득원가는 300만원짜리, 감가상각누계액은 150만원짜리, 공정가치는 40만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이 기계장치 있잖아요. 유형자산 자료는 우리한테 거의 쓸모가 없어요. 보통 유형자산에 대한 교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장부의 금액이 중요한 거란 얘기죠.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여기 동종교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에 대한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게 되면 장부가액으로 지금 8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취득가액, 교환할 때 어차피 얘는 줘야 되는 거니까 기계장치를 거래처에다가 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져요? 요 기계장치, 지금 제가 취득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어를 바꿔 써야겠네요. 제가 수정을 안 했어요. 요거 400만원짜리 기계장치가 대변으로 사라지겠죠. 얘는 자산 기계 이거 먹통이 있어. 자, 여기 기계장치라고 하고요. 기계장치 400만원 이렇게 무조건 회계 처리할 때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누계 320만원도 자동으로 차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400만원과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가 바로 이 장부가액이에요. 우리는 장부가액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계장치를 주고 우리는 새로운 기계장치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새로운 기계장치는요. 우리 장부가액 있죠. 동종일 때는 장부가치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종교환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의 동종교환은 우리 거에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회계처리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금액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분기까지 다 해드린 거는 실기에서 이렇게 동종교환으로 여기 회계자료를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종교환인 경우는 기록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종교환도 우선 동종교환이라는 것은 회계 개정 과목으로 기계장치인데 기계장치로 교환하는 경우를 우린 동종교환이라고 부르고요. 이종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기계장치를 줬는데 거래처에서는 차량운반구나 비품을 줬다 그러면 계정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우리 이종교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계장치를 주고 만약에 기계장치가 아닌 걸로 돼야 되겠죠. 제가 요거 수정하는 걸 갖다가 까먹었네요. 여기 비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품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이종교환일 때는 그 값어치를 서로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정이 달라서 우리는 보통 공정가치를 기록해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우리 것도 공정가치가 있고 상대편이 주는 공정가치도 있는데 우리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비품을 받았을 때 공정가치는 70만 원이 되는 거죠. 비교해 보면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지금 80만 원인데 공정가치로는 70만 원짜리란 얘기죠. 그러면 그 차액인 1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기록해야 되고 우리의 그 여기 비품은 70만 원짜리로 취득원가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으로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정을 해놓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 참고해 주셔서 쓰시면 좋겠어요. 또 이게 쓰는 것도 지금 먹통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려요. 중요한 내용은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회사에 그 주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새로운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이종교환일 때는 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하고 비교해서 기록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공정가치를 우리 걸 이렇게 주면 우리 걸로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 것을 공정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거의 공정가치를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것의 공정가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취득원가로. 그리고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을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잠깐 요거 눌러놓고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장부금액으로 새로 취득하는 그 유형자산을 기록하고 이종교환일 때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 지금 우리 거 공정가치를 알려줬으면 우리 걸로. 그 다음에 우리 게 만약에 없으면 우리 회사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이 거래처 교환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쓴다. 만약에 우리 걸 공정가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면 여기 공정가치 장부가액으로 80만 원짜리를 얼마짜리하고 교환하는 거냐면 40만 원짜리하고 교환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장부가액은 80만 원인데 지금 공정가치 40만 원짜리하고 지금 교환을 하고 있으니 여기 마이너스 40만 원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40만 원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에 기록되는 건 똑같아요. 이 비품에 우리가
교환으로 받는 비품의 가격 취득원가가 4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유형자산 처분 요게 40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한 문제 갖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에 대한 거 복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6번 문제죠. 6번 문제는 어떤 걸까요? 보니까 기계장치와 관련된 거네요. 이번에도 2025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여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겠네요. 그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보편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여기 TET 2급에서 지금 내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5년 1월 1일 기계장치 3천만 원짜리 취득을 했대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7월 1일 날 630만 원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2025년 12월 31일 날짜로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 자본적 지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요. 1월 1일부터 우선 6월 30일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 빼주고 그 금액에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취득가액은 3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근데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개월수로 12분의 6 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 사이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먼저 1차로 계산해 주시고요. 요때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비 계산하실 때는요. 지금 3천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 비용 3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지금 장부금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2,70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7월 1일 날 자본적 지출,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계장치가 가격이 630만 원이 더 업 됐을 거란 말이죠. 여기 2,700만 원 더하기 자본적 지출 630만 원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630만 3,330만 원 되겠죠? 3,330만 원.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갖다가 적용할 때요. 총 5년이면 60개월이죠. 총 5년이면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요. 5년이면 60개월인데 60개월 중에서 6개월을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개월은 54개월 남죠. 바로 이 54개월분의 6개월 지나간 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감가상각 12월 31일 날 기록해야 될 금액이 37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12월 30일자로 이 금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37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7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까요? 물어봤으니 우리는 요 금액 300만원과 요 금액 37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25년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반영될 금액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에 670만원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제가 또 이런
형태 FAT 2급에서 유형자산에 대해서요. 감가상각 문제가 나오면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하나 포함시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잘 복습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TAT 2급의 재무회계 문제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세무회계 문제거든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